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지시대의 미래, 특히 인지혁명 원페이지 융합 기술을 강의할 송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전국적인 현재 강연회가 계속 강연 행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철수의 그 청춘 콘서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전국적인 강연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연 목표는 초대형 실업사태와 대비의식, 인지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향, 스마트에 맞는 독서문화 제시. 현재 강연 내용은 3시간 강연과 홈페이지 융합기술, 그리고 6시간 또 무료 체험 훈련까지 진행합니다. 진행 기간은 1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전체 무상 강연입니다. 진행 지원은 사단법인 국민독서인재개발원, 홍보는 알툴즈에서 합니다. 네, 알툴즈는 여러분 알약으로 유명하죠. 1년간 여기서 홍보를 다 해줍니다. 저희 시스템이 알마인드의 대표님과 아주 마인드가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홍보 하나도 안 하고 알툴즈에서 다 모아줍니다. 지금 2달 만에 거의 무려 3,000명, 2,500명, 3,000명이 지금 모이고 페이지만 1,000만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대단한 시스템이 돌고 있죠. 강연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2개월 동안 약 2,500명, 강연 지역은 전 10개 도시, 제주도까지. 어제는 시흥, 그제는 제주도, 전국을 지금 투어하면서 저 혼자 못 뛰니까 또 저희 대학원에서 현재 이 기술이, 오늘 배우는 여러분 이 기술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신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코치들이 지금 전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를 지금 감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기에 강연 반응들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도대체 뭔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일부러 여기 날짜 11일 서울에서 이름과 직업까지 다 남겨놨습니다. 잠깐 이 내용만 보시면 인생 반전을 원하면 공학기술을 알아라. 혁신, 한줄기, 유일한 대안, 수강 전과 후가 기대된다. 획기적인 변형, 고질적인 문제 해결 기회, 대기업 회장만이 볼 수 있었던 비밀, 신세계 발견, 재창조물, 핵심 기술, 혁신,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 충격적입니다. 전국민 해결 능력, 쓰나미 충격. 여기까지가 어른들 내용이고요. 여기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보면 제주 같은 경우 나만 알고 싶다. 신기하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놀랍다. 나만 알고 싶다. 나만 알고 싶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재밌고 신기하다. 알려주기 아깝다. 말해주고 싶지 않다. 야,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지?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네, 비밀 열쇠, 슈퍼 초대박 신형 울트라 비밀병. 제일 웃겼어요. 네, 기적을 만드는 마술. 너무 재밌다. 열쇠. 나만 이해하고 갖고 싶은 기술이다. 공부 충격이다. 네, 나만 알고 싶다. 얘 혼자 지금 자랑하고 싶다는 말 혼자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멍했다. 대단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지금 충격을 많이 입고 있어요. 예. 최근에 포산중학교라고 바로 지난 4월 초에 강의했습니다. 여기도 200명이 강의를 들었는데 150명이 3일 동안 캠프를 신청을 했어요. 중학생들이 그럴 일이 없거든요. 학교 측에서 기겁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조사가 들어가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들었길래 애들이 이럴까요? 물론 여기는 중학생만 나왔는데 아까 대학생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는 강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인에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현대자동차 기술본부장이 왔어요. 바로 은퇴하셨더라고요. 이걸 보더니 이 기술을 딱 보더니 가지를 않고 끝나니까 저한테 내가 평생을 이 기술을 이렇게 하는 이걸 원했었다는 거야. 이 기술을 알고 싶었다는 거야.
그냥 부하 직원들이 뭘 가져오면 평가를 못 하겠더래. 그걸 구조화시켜야 되는데 구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평생을 찾다가 결국 못하고 은퇴를 했는데 이제야 봤다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겠다. 네. 변호사, 아니면 PD, 작가, 기자 모두가 동일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영어에 꽂힌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더라도 영어가 안 꽂힌 사람은 그렇게 안 좋아하죠. 어떤 주제가 하나 설정되면 그 주제에 맞는 사람만 좋아해요. 근데 도대체 이거는 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다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시면 알아요.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아마 같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3시간 동안 뭘 들었길래 그럴까? 자,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핵심부터 밝혀볼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첫 번째 시간에는 미래가 사라진다라는 시대 상황 파악입니다. 이걸 최대한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보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에 대한 대안, 꼭 미래에 대한 대안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로 이겁니다. 홈페이지 융합 기술이죠. 요즘에 융합 시대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예, 융합을 빼면 이야기가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데 융합의 기술을 배워본 사람. 아마 저도 안 봤고 여러분도 안 봤을 거예요. 융합을 말하면서도 융합의 실제 기술을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술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사회 전문가들이 왜 놀라느냐, 바로 이 융합의 기술이 실제 존재하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놀랐던 거죠. 저는 다행히 이 시대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우연히 저는 인재 양성을 했거든요. 근데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출발점이 남달랐어요. 보통 인재 양성 그러면 서울대 가는 학생들 모아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 없어. 그냥 하라고 놔두면 지가 더 잘해. 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소규의 경읽기 그런 애들 만나본 적 있어요? 그 알바하면서 네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진짜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건 도대체 진짜 우이독경이 실감이 나요. 예. 그런 아이들을 깨워내는데 말 한마디로 해, 할 수 있어, 하면 돼. 돼요?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동기와 지식과 기술과 도구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동기까지는 가끔 가능해. 한번 해볼까? 예. 딱, 책 딱 들면, 네,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우이독경에 처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저는 데리고 정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잠재력을 깨워보자. 라고 연구했던 게 제 이야기의 시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즉, 지식과 기술과 도구, 그리고 이것이 모여지면 동기, 지식, 기술, 도구가 모여지면 시스템이 되죠. 이거를 연구하는 게 약 20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오늘 융합기술의 핵심에 도달했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융합기술 올 줄 알고 있었겠어요. 20년 몰랐지. 그냥 우연스럽게 내가 연구하던 주제가 시대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교육청, 시청, 모든 관공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교수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이걸 배우고 이제 석박사에서 과정이 운영이 되고 대학에는 아예 교양 과정이 개설되고 4년제 학과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개학이 되고 한 2, 3년 만에 누가 믿겠어요 이거. 근데 사실은 2, 3년이 아니죠. 20년의 연구 결과가 지난 2, 3년 전에 기술이 완성됐어요. 그냥 20년 동안 연구한 게 계속 된 게 아니고 무던한 실패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난 3년 전에 최종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사회의 표적이 됐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알툴지에서 지원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데 일산에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막 개설하는 대로 일주일 만에 다 차버립니다. 그런데 일산은
의식이 떨어지나. 일산이 고급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은 알툴지에서 홍보가 딱 들어갔는데 하루에 200명씩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급해갖고 아까워서 일산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홍보 기간이 끝난 뒤에 강의장이 개설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홍보가 좀 이따 또 들어가거든요. 예, 정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게 진행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듣는 내용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거의 보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래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가볍게 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 상황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못 맞추면 털리고 맞추면 버핏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예측력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변화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변화의 끝이죠. 현재가 변화의 끝이죠. 과거로부터 변화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점이 돼서 앞으로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곳과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칼 마크스의 말대로 하부 구조죠. 하부 구조가 어디를 바꾼다? 칼 마크스의 핵심 이론이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 예, 물질 구조와 경제 구조가 우리의 사상 구조와 우리의 학문 구조와 모든 생각의 구조들을 바꾼다. 문화의 구조를 바꾼다. 철학의 구조를 바꾼다. 이거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이 발견되니까 물리학이잖아요. 바로 세계가 상대화로 다 바뀌었죠. 학문이.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발견되니까 전부 20세기 말이 불확실성의 시대로 바뀌어버렸죠. 네, 이게 바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나는 이렇게 하부, 상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게 하부야? 이게 사실세계지. 내 말 틀렸어요? 이게 사실세계 왜 하부야? 이게 왜 상부냐고. 이게 사실의 세계. 이 사실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생각의 세계지. 누가 이 말을 만들어낸 거야? 사실의 세계를 보고 우리는 생각의 세계라는 지금 칼 마크스의 상부 구조라는 번역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문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세계란 지금 우리 학문의 세계예요. 문명의 세계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의 세계라고요. 이게 바뀌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죠.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통장에 100만 원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1000억은 생각 자체가 1000억 수준의 여행도 생각하고 1000억 수준의 집도 생각합니다. 100만 원 수준은 할 게 없어. 여기는 이제 꿈으로 채워야 돼. 맞죠? 여기는 통장은 꿈으로 채워야 돼. 비전으로 채운다고. 이제 여기다 비전도 안 채웠다. 이건 진짜 의욕상실이야. 그러잖아요. 거기다 능력도 없다. 이건 절망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 문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계 변화기 사실의 변화죠. 그리고 이 변화를 토대로 제일 먼저 예측을 시작하는 데가 바로 교육계입니다. 교육을 우리는 100년지 세계라고 하죠.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육계를 보면 교육계가 오늘 세운 계획을 보면 현실 상황을 아주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장기적 시각을 가장 많이 갖는 것이 교육계입니다. 주식은 장기성은 버핏이 잘하고, 그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눈썹이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죠. 그래 구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학계의 변화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융합기술이죠. 요 5가지가 융합된 것이 바로 현대 융합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교육계의 변화로 이끌어지는데 교육계의 변화에 정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정말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인지 볼까요? 보통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취업 준비해라, 창업 준비해라. 뭐 써요? 시작. 여러분 말한다면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취업 준비해라, 창업 준비해라. 시작. 공부해서 취업 준비해라. 맞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육부의 모든 문서가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 모르시죠?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서 선진국까지 선진국은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이 심지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청소년에게 창업 마인드 심어라 해가지고 아예 10파운드 주고 사업 아이템 개발시키고 5세부터 19세까지 아예 창업 경연대회까지 열어주는. 우리나라는 무한 상상실을 열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밀어주겠다. 창조 경제형 교육을 보실래요?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과정 이거 뭐 말이에요? 이거 둘 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영자잖아요. 그렇죠? 경영자가 되는 과정을 영재과학 마이스터고 모음질이 돼요. 여러분 70년대 실업계 기억납니까? 그 실업계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실업계는 취업이고 이거는 창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선 잘하는 애들부터 다 시켰어. 그때는 잘하는 애들이 아니었거든. 그리고는 내려보세요. 두 개의 부처는 교육부와 미래과학, 미래창조부. 진로 모델을 제 기업 기술 경영인으로서 진로 모델을 제 창업 교육을 일반 중고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이 시작돼버렸고. 아니 갑자기 취업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창업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는 장애인재 양성 5 점프 기획을 보면 아예 초, 중, 고, 대학, 평생까지 전부 창업입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 교육부에서 이렇게 창업으로 모든 상황을 돌렸다면 이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초등부터 다 시작됩니다. 창의적 진로교육이 뭐겠어요? 창의적 진로는 뭐예요? 창업이지. 아니 진로를 창의로 한다는 말이 있는 직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소린데. 그 다음에 초중중 융합에서 창조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대학 창업 활성화, 해외 우수 인력 통해 다양성 취업 창업 확대, 글로벌적인 취업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평생학습.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무슨 일일까요? 맞춰보세요. 거꾸로 맞춰봅시다. 자, 교육부와 미래창조부가 모두 나서서 창업이라고 말한다면 거꾸로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앞으로는 어떤 상태라고 교육부에는 예측했을까? 취업이 힘들다. 당연하죠. 아, 취업이 되는데 뭔 창업? 말이 됩니까 그게?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창업 중심 교육은 바로 이 변화의 요인에서부터 찾아지는데 바로 이게 그 이야기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3의 실업 시대를 맞고 있다. 제1의 실업, 농민들의 실업. 제2의 실업, 공장 노동자 실업. 제3의 실업, 바로 지금 우리의 실업입니다. 자, 여기서 실업을 일으킨 도구들을 잘 보십시오. 실업의 도구들을 보시면 산업혁명이 바로 농민의 실업이었습니다. 기계화. 그죠? 여기는 자동화입니다. 여기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디지털.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구분을 딱 선을 그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가 디지털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초대형 실업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에이 뭐 이렇게도 살았는데 아직 괜찮지 않겠어? 아니요. 왜냐하면 보세요. 산업혁명 오기 전에 농민들은 농촌에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농사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다 와서 일을 하고 그렇죠? 네, 농사 준비며 또 생산이며 모든 과정을 다 같이 참여했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오자마자 농촌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들어와서 벼를 심습니다. 어디로 가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어디로 갔죠, 그래서? 도시로 갔죠. 만약 그 사람들이 도시로 안 갔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죠. 잘 기억하세요. 안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도시에 갔는데 다시 기계 자동화가 일어났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미국에서 최근에 뽑아냈습니다. 지금 최근에 뽑아낸 이 자료는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90% 이내의 소멸율입니다. 도서관 사서부터 수학 기능인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도 사라지죠. 조사 분석자 하면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모습에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20년, 30년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안 배우면 뒤처지죠. 그런데 컴퓨터는 어떠냐? 자,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왓슨이라는 IBM 컴퓨터가 있습니다. 얘는 자연어로 학습을 했죠. 책을 자기가 읽고 그거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런 학습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까? 근데 정말 시간이 감에 따라서 3세, 5세, 7세 이렇게 막 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몇 년 전에 체스에서 드디어 왓슨이 체스 선수를 따돌렸죠. 작년에는 드디어 퀴즈 게임에서 퀴즈 게임 여러분 단순히 기억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퀴즈 게임의 우승자를 아주 그냥 가볍게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따돌렸어요. 여러분 지금 퀴즈 게임 선수만큼 돼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드디어 최근에 이 왓슨이 우리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품으로. 모든 상품에, 전자기기 상품에 왓슨이 들어있어요. 이게 상품명입니다. 왓슨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얘가 이제 자동차를 굴리면 자가용 무인 자동차가 되고 얘가 비행기를 돌리면 무인 비행기가 되고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엊그제 나왔어요. 왓슨이 들어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는 20년, 30년 누구나 해야 되죠. 이놈은 탑재만 하면 그냥 그 무시간 컴퓨터가 다 왓슨으로 바뀌죠. 인공지능의 여러분 위력을 소홀히 보지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빌 게이츠가 최근에 나섰습니다. 빌 게이츠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요즘에 미국 대기업 회장들, CEO들 모아놓고 지금 다가올 이 초대형 실업 사태를 막 경고하고 빨리 준비해라. 미국에서도 그 정도면 우리는 아예 그냥 깜깜하고 있다. 저도 이걸 솔직히 어떻게 알았냐면 교육계에서 창업으로 막 밀고 나가길래 이상하다. 왜 그러지?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자, 20년 이내에 50% 소멸하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직업들을 쓸어갑니다. 오늘날 기술이 내일의 직업에 미칠 영향은 가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곧이어 당신 직업 차례입니다. 기술 혁신이 몰골 허리키우니 직업 전선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디지털 기술이 중산층 직업을 쓸어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전문가를 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의사의 파업률입니다. 파업이 아니라 파산율이 2위가 의사, 4위가 한의사, 5위가 치과의사. 파산율이 직업이 수천 개 아닙니까? 수천 개 직업에서 5위까지를 다 쓸어 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여기 계신 분은 어릴 때 병원에 가면
청진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뭐만 있어요? 예, 기계만 다 나와 있어요. 예. 처음에 기계 넣으니까 좋아서 했는데 조금 전에 농촌에 기계가 딱 들어가는 순간 농부들이 사라져 가듯이 기계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의사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상황 좀. 심지어는 변호사가 최근 바로 전해 취업률이 46%. 연수원 들어간 사람이 합격하고 나서 취업률이 46%. 그리고 첫 취업 봉급이 100만 원대입니다. 참 팔짝 뛸 일이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과거 조선시대의 사또 아닙니까? 사또. 네. 사또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지.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한번 다져봐야 됩니다.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은 딱 두 가지로 함축되는데 감성적 직업과 창조적 직업 둘로 나뉩니다. 감성적 직업은 감정을 자극하거나 인간 서비스를 해주는 직군인데 사실 돈이 없으면 이것도 안 씁니다. 로봇을 써버리죠. 이거는 이제 진짜 인간만 할 수 있는 직군입니다. 자동화, 추진, 창의적 사고형 훨씬 많겠죠 여기에.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살아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이런 직업입니다. 자, 아주 비근하게 제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빵사가 미래에 사라질까요? 있을까요? 있죠. 제빵을 안 하면 누가 빵을 먹어요? 제빵사라는 직업은 있어요. 직종은 있는데 아래 일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빵사에 남은 사람은 누구냐?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만 남아요. 레시피가 완성되면 그것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서 로봇이 제조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미래 사회에는 어떤 식의 직업이 형성되느냐? 우리 엘빈 토플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제공했었는데 이것을 다직종으로 바꿔보세요. 다직종. 직종은 지금보다 100배나 많아집니다. 즉 30억 인구가 직종을 하나씩 갖는 거예요. 왜? 지금 창업 교육이죠? 창업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을 창업하라는 소리예요. 다직종의 아래는 소피고용이랍니다. 피고용이야. 고용을 안 하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왜? 레시피가 만들어진, 잘 보세요. 창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운영할, 만들어낼 제품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창업하는 사람이. 아니, 창업하면서 그거 안 만들고 어떻게 창업을 해? 자기가 만드는 상품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누가 해요? 인공지능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내일의 모습이죠.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나타난 기술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봤던 이 5가지 기술인데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 너무 이 영상을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기술의 혁명은 3D 프린터 기술이죠. 네. 간단하게 현재 집 한 채를 250평 집 한 채를 얼마 만에 지은지 아세요? 이건 예술적 집인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지금 지었습니다. 250평짜리 집을 20시간 만에 짓습니다. 이게 노즐이에요. 여기가 프린터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여기가 시멘트면 시멘트를 여기서 적층합니다. 여기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을 적층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 혼자서 집을 다 지어버립니다. 네, 아프리카는 이미 이제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말할 필요 없고요. 네, 지난번에 기관총 하나를 프린터로 만들어서 발사하는 걸 봤습니다만 네. 제조기술의 최대 혁명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물리기술이죠. 나노기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겁니다. 원자를 조립해서 물질을 만드는 기술. 대단한 기술이죠. 우리 세포는 분자잖아요.
그죠? 유전자도 분자단위예요. 원자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분자는 사실 쉬운 거죠. 단지 생명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염기서열들을 다 꿰야 되죠. 이번에 나노 기술이 나노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나노 폭탄은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의 알칼리성 농도가 낮아요. 농도가 낮은 신호가 나오면 가서 그냥 자폭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험 결과 쥐의 암세포를 측정한 결과 없어지거나 더 이상 발전하지 않거나. 자, 우리는 정말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원자를 쪼개면 뭘로 나오죠? 자, 원자 쪼개면 전자, 핵, 원자 핵.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그러면 자가 3개네.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 3개를 우주의 구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원자를 쪼개면 우라늄 같은 경우는 뭐 양성자가 수백 개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나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3개밖에 없어.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은 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를 3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 여러분 전파는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전자가 움직여요? 원자가 움직여요? 전파가 움직일 때 정보가 전파로 가잖아요. 할 때 거기 움직이는 것은 전자예요? 원자예요? 전자죠. 결국 양자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순간이동이 성공했죠. 자, 순간이동은 93년에 이론이 밝혀지고 97년에 1차 성공, 2012년에 143km를 유럽에서 성공했어요.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죠. 자, 정보기술입니다. 전기를 통신으로 보내는 기술, 사물통신 기술, 일반화됐죠. 일반화되고 있죠. 자, 생명기술입니다. 세포기술, 세포를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죠. 신체 삽입 칩 기술, 희망 염색체를 골라서 생물을 만드는 기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희망 염색체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생물을 만들어냈죠. 여기는 더 놀랍습니다. 정신복제 기술. 우리의 정신을 아바타처럼 꺼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육체는. 그리고 이 육체가 어디로 나타나느냐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로봇으로 나타납니다. 예. 2만 명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부자들이죠. 네. 근데 정신을 빼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건 영상으로 만든 거지만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기술이죠. 이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기술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인지기술입니다. 자, 인지기술은 크게 무인기계기술, 자동교통 시스템의 무인비행기 자동차 선박. 예, 지금 다 이제 시작됐죠. 비행기는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무인 타격까지 가능합니다. 조종사들 요즘에 비행기 안 탑니다. 예, 이제 조종사 사라집니다. 그런 조종사.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훈련비도 많이 들고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조종사는 전부 저기 벙커 있잖아요. 이렇게 땅속에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비행기 조종만 하죠. 타격률 정확합니다. 무인 자동차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시행이 돼서 법안 다 통과돼서 주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무인 선박은 너무 쉽잖아요. 인간형 로봇 주문도 받고 자전거도 타고 나는 자전거 타기는 힘들 줄 알았어. 그거 어떻게 로봇이 자전거를 타? 아니 걷는 것도 끼우던 것들이 거리는 애가 오늘 그냥 로봇이 뭐 얼마나 잘 걸어. 자전거 탈 정도면 이거 대단한 균형감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 성공했죠. 네. 아 정말 보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정도 기술입니다. 현재. 이제 인간이 뭘 해야 되느냐 싶습니다. 정말 너무 귀엽죠? 아리스토트 잘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
뭐 저글링도 하고요.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다 하죠. 그 중에 이 언어 통역 기술은 인류의 어떤 또 하나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바벨탑 이후의 꿈 아닙니까 이게? 네. 근데 이거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떤 액션을 요구할 겁니다. 3, 4년 후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구글 안경이라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다 통역이 가능합니다. 자국어로 동시 통역하는데 지금 웬만한 구호는 거의 동시 통역이 가능한 순간 번역돼서 높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글의 CEO인 레지 페이지는 2012년 5월에 5년 후가 되면 64개국어를 전문 통역사 공연을 주는 동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는 더 이상 학문의 대상이 도구이고 그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이제 지금 이 순간 문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학생들이 제일 난감한 거예요. 지금.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왜냐하면 시스템은 평가를 이걸로 하고 전혀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16년, 20년 공부해서 전문 통역사 수준을 잘하는 사람. 이거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난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화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난 이거 오래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저는 독서를 원래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고 또 많이 읽었어요. 책을. 국내에서 아무튼 내놓으라 그러면 손가락 안에 꼽아도 될 만큼 많이 읽었어요. 그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겠어. 안 읽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독서를 해야 될 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영어로 뭐래? 영어로 독서를 하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거. 온 민족이 다 미쳤다니까 이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저는요 진짜 과감하게 이걸 한번 액션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제가 꿈의 학교를 98년에 설립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 만약에 2000시간이다. 그럼 200시간 안에 빨리 배우는 방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독서를 해야 돼. 제가 이 꿈의 학교 운영하면서 선교사 자녀들을 데리고 그 반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은 이중 언어를 하다. 이중 언어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고의 깊이가 없어. 영어도 하랴 한국어도 하랴. 그러니까 사고의 깊이인 구호전까지 파고 들어가서 정보를 인류의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끌어내서 삶으로 이어내지 못하는 거야. 넓기만 해. 이거 정말 심각해. 그래서 제가 부모들이 막 영어 교육에 미칠 것 같이 막 그냥 막 애들 막 해외 보내고 이러잖아요. 저는 딱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아이를 장래에 미국에서 키울 거요? 한국에서 키울 거요? 그거 결정하라고. 한국이요. 그러면 영어는 보조입니다. 미국이요. 그러면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영어로 고전을 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언어력을 갖춰야 돼요. 왜? 모든 지식은 책에 있고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언어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간단한 이론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걸 보고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 아는 입장인이 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영어 배우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나는 아주 그것만 보면 억울해 죽겠어. 미국 사람은 영어로 영어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그래 놓고도 영어로 책도 못 읽어. 난 막 열이 받친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나 이거 나오고 얼마나 고마운지. 4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 구글 번역기 써보신 분 있죠? 하다 보면 자동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구글 번역기 띄우고 돌리면 조잡해서 읽을 수가 없죠? 아마 그거 가지고 읽은 사람 천재야.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최근에 갑자기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보십시오. 자, 번역 시작합니다. 번역. 자, 문장형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안 그랬죠? 막 두 단위로 막 잘려가지고 아예 뭐 읽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저예산자의 성공은 주어 딱 잡혀. 온라인 프로그램 수익을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잠재적 경로를 제공. 이게 뭔 일이야? 이건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어느 날 갑자기 딱 켰는데, 하면서 내가 한국어 사이트인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상해, 문장이. 바로 이게 언어의 소통을 지금 바꿔내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게 됐냐면요. 과거에는 단어 대 단어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번역 기술로는요, 절대 바벨탑을 허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럴 거다.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그래, 너 잘났다. 뭔 뜻이야? 그 영어로 번역하면, you are 아주 잘났다는 말이죠. 예. you are genius,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아니잖아. 이게 단어 대 단어 번역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야, 이게. 단용어는 거의. 근데 이게 누가 개발을 했는지, 이거는 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하드웨어 속도하고 저장 용량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수천만 개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놓고 내가 말을 하면 그 문장을 그대로 문장 단위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문장을 딱 골라놓고 다시 거기서 원문과 최대한 가까운 걸로 다시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걸 또 지가 앞뒤 관계를 맞춰서 다시 바꾸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4년 후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야, 우리 한국 사람 항상 대단해. 지난달에 광고에 16개국어 자동 번역기 완성, 판매 시작. 와, 진짜 빨라. 아, 근데 미국, 서양 사람은 좀 완성도가 떨어지면 출시해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이게 완성도 떨어져도 막 내. 예. 벌써 나왔어요. 칩만 하나 스마트폰을 꼽으면 16개국어가 바로 됩니다. 거기도 똑같은, 거기는 600만 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칩 하나에. 그리고 비교 번역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한국 사람 너무 재밌어요. 빨라.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영어 공부? 고민돼. 그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학생들이 제일 난감합니다.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실제로 4, 5년 후면 쓸 일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뇌파 통신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조금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뇌파 통신 기술은요, 인류가 꿈꾸는 마지막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과 컴퓨터 간의 마지막 기술이에요. 물리에 관한 기술은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와 양자 기술이고. 뇌파 통신 기술은 이렇습니다. 뇌파로 자, 이 사람은 완전 장애인입니다.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예. 아이가 뭘 짚는 모습 같죠? 실제로 이 장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 칩을 통해서 뇌파 생각을 합니다. 나 저거 움직여야지 할 때 생각을 읽어내서 지금 움직이는 과정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이거 집어야지 집어내는 이렇게 집어야지는 생각하면 이거 뒷잖아요. 예,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분의 수준은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음식도 먹어가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요. 현재는 실험 단계인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얘가 없어지고 여기에 칩이 들어가고 무선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칩들은 상관없죠. 이 기술이 지금 어디로 퍼져나가 있어요? 아까 사이버 생명으로 퍼져나가 있어요. 이 기술이 기반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은 바로 지금 구글 글래스 끼면 이렇게 되죠. 구글 글래스 끼고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어? 하면 바로 클라우드로 그 정보가 가서 클라우드의 정보를 찾아서 내 구글 글래스를 보여주죠. 이거 구글 글래스 안 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검색에 가서 프랑스 혁명 이런 배경 이렇게 치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기술인지 아세요? 머릿속에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어? 하면
내가 가서 찾아다가 내 머릿속에 또 아는 것의 종말이라고. 우리 아는 것이 힘이지. 근데 아는 것이 이제 종말이 왔어. 이게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지금 외우고 있는데, 얘들이. 드디어 문영민 교육감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결단했죠. 학습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시험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팀 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이미 쓰고 있고 이스라엘 다 쓰고 있고. 자, 여러분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시험지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 그죠? 어떻게 검색해도 못 풀어고. 네? 네,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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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제일 난감한 게 선생님들이랍니다. 문제를 어떻게 내? 예. 지금 팀 꾸려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제도화가 되려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법규를 만들고 지금 하는 작업.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패턴은 완전히 과거의 스토리가 되어버린 거죠. 더 재밌는 일은 지금 뇌파로 이렇게 사물, 기계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면 비행기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배도 움직일 수 있고, 와, 정말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환자가 누워가지고 3,000km 떨어진 곳에 드론을 보냅니다, 이렇게. 자, 이게 드론이 돌아다니는데, 이 드론은 사실, 이거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 지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헤드셋을 머리에 뇌파를 잡아내는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뇌파에 이 칩을 심어버리면 너무 간단한 거고 안 심고 한 다음에 이제 밖에서 잡아내는 거. 이건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쓰는데 앞으로는 심을 겁니다. 하나 딱 심으면 그때부터는 뭐 완전 정밀 추적이 다 되고 앉아서 총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드론 한 대가요 3,000km를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드론 앞에가 카메라가 붙어있고 화상이 붙어있고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요. 가고 그죠? 배터리만 있으면 뭐 마음대로 가. 우리 벌써 나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기술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이 기술들이 가져올 이 영향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는데 아는 것이 종말이 왔네. 그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시스템이 다 사라지죠. 자, 직업 1순위에 실업 1순위 교수직. 이유는 전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다 강의하는 걸 전부 인터넷에 다 올렸죠. 누가 상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상금 준다 해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이 교수 한 사람이 강의를 하면 10만에서 100만 명까지 동시에 수강을 할 수 있어요. 시스템. 그룹 토익까지 다 가능해요. 오바마가 그걸 학위를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수직이. 교수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교수는 인지력이 뛰어나서 잘려도 자기 알아서 밥벌이 다 잘해요. 문제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네. 전문직 실업은 지금 아까 봤던 변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사들 막 50%밖에 취업이 안 되는 이 모습들입니다. 46%만 변호사 취업을 합니다. 5년간 의사 2위, 한에서 4위, 치과 의사. 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통역계 실업은 봤죠, 좀 전에. 기자계는 로봇이 기사를 씁니다. 로봇이 기사를 쓰는데 스태치 몽키라는 알고리즘이 현재는 30초 만에 기사를 하나씩 써내고 심지어는 주가 예상까지 하는 기사를 적중시켜서 5년 안에 로봇 기자가 플리처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로봇 기자들만 있는 신문사가 설립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
근데 기자들이 왜 이게 로봇이 기자를 쓰냐면 기사는 패턴이 뚜렷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것도 쉽고 읽어내는 것도 쉽죠. 가장 큰 실업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실업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실업의 대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물건을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 물류시장은 이렇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물류예요. 네. 배로, 항공기로, 자동차로 사람들이 이동시키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마트에 그 써있는 관리직. 와, 그 물류직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신청한 거는 아마존 또는 어떤 창고로 갈 거고, 여기 로봇이 이제 다 자동으로 넣어주겠죠. 시스템이 되면. 이 정도가 뭐 아주 쉬운 거죠. 그리고 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드론이라는 비행기. 최근에 개발된 아주 요즘 실험이 한창입니다. 얘는 GPS가 탑재되어 있고 모든 항법장치 그리고 운행장치, 안전장치 다 탑재돼서 들고 방금 GPS에 찍힌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소지를 찾아서 날아갑니다. 자기들끼리 충돌할 일도 없고요. 항로를 따라서 정확하게 아마 하늘에 새카맣게 드론이 날아다니는 사실을 이제 시대를 보게 될 텐데 그렇진 않아요. 왜? 자기 항로 따라가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문자들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가져가면 임무 완성입니다. 자, 이 작업은 이렇게 됩니다. 초대형 드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큰 대형 전체를 다 실어 올라간 거죠. 그 딱 하역시키면은 바로 부산의 구별로 다음 드론이 크기에 따라서 또 날아갑니다. 그럼 구별로 가면 구에서는 이제 무슨 드론이 와요? 이제 키로별로 1kg짜리, 2kg짜리 다 해서 날라와서 자기 거 찾고 갖다 놓고 또 제 거 들고 전부 인공지능이 다 조절. 사람 손이 하나도 안 찼어요. 이제 그걸 개발을 시작했고 얼마나 시장이 큰지 심지어는 페이스북까지 구글에 DSL부터 시작해서 모든 택배 회사들이 다 달라붙었죠. 아주 초대형 시장입니다. 그럼 사람은 물류시장의 사람은 다 사라지고 물류시장의 로봇들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경영자와 그렇죠? 네, 그들만 남게 됩니다. 정말 초대형 사태입니다. 운전계 실업은 이것도 상당히 시장이 많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택배하는 사람도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좀 겹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운전이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구글에서 45만 킬로에 지구 한 바퀴가 얼마죠? 지구 한 바퀴에 30만 킬로 아닌가요? 얼마지? 아니, 됐어요. 찾지 마세요. 그냥 또 알아야 될 건 아니니까. 45만 킬로를 시각장애인을 태고 사고 없이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죠. 서빙계도 로봇이 다 합니다. 네. 자, 실업의 현실입니다. 이제 오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총정리하고요. 다음 대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했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사실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의 세계 다 과학입니다. 과학에서 변화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을 상인구 구조를 다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 상보 구조의 첫 번째가 바로 교육계입니다. 네. 교육계는 백년지대계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교육계획이 서립 수 있고. 근데 교육계획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실업사태, 초대형 실업사태가 온다는 바로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사태의 원천을 찾아봤더니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왓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기계 부품 속에 다 깔려버리고 우리가 설 자리는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남게 되죠. 즉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들,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요인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현상에서 보면서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시대를 대응할 것이냐. 저도 솔직히 대안이 없어요. 국가에서 왜 이 실업 사태를 이렇게 조용히 다룰까? 초대형 사태인데. 물어봅시다. 나사에서 행성이 하나 오는데 지구하고 일주일 후에 충돌한다. 대안이 없다. 발표할까요? 안 할까요? 시작. 안 하죠. 당장 뭐부터 할까? 이제 누구 살릴까? 네, 노아 방주 만들겠죠. 발표했다는 것은 대안이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대형 실업 사태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저도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소수 고용 인력들만 사실 소수의 그 창조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만 사실 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진짜. 아마 이제 영화처럼 되겠죠. 최소 생계 먹거리.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면 기술이 발전해서 먹거리가 이 한정된 자원과 사용하는 소비 인적 자원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한정된 자원이 한정 없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뭐 이건 지나가는 말로 들으십시오. 혹시 집에 가셔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인류 말살 프로젝트 65억을 죽여라.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인류 말살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다큐에서는 1시간 15분짜리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이 다수가 쓰니까 이 다수가 한정된 자원을 쓰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굳이 이제 그 입장에서 본다면 살아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쓰기만 하지 뭐 생산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65억은 사라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리야. 야, 이거 정말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출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현재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출산을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확 줄게 돼요. 그럼 출산을 못하게 여러분이 만약 이 직종, 이 미션을 맡았다면 어떻게 출산을 없애겠어요? 안 하게 하겠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쯤 맞는 게 백신이에요. 백신에다가 출산이 안 되는 어떤 약품을 넣는다면 여기 되죠? 근데 정말로 들어있대요. 예, 조사해가지고 백신에 왜 이런 출산이 안 되게 만드는 이 약품이 들어있냐 라고 따지는 과정이 다 나와. 그 위에서는 답변을 안 해. 못해. 그래서 음모론으로 현재 남아있긴 한데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실업 사태하고 한번 비교해보라고. 아마 이 사람도 더 일찍 알겠죠. 이런 상황을. 이게 저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음모론으로 현재 돼 있죠. 증거가 없으면 음모론이죠. 여러분 그 뭐죠? 전 세계의 경영을 움직이는 조직이 누구죠? 프리메이슨. 저 프리메이슨 책을 오래전부터 읽었어요. 근데 솔직히 못 믿겠는 거야. 어떻게 세계의 이 경영을 움직이는 말이 안 되지. 그 책을 많이 보면서도 못 믿겠더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다큐까지 다 나왔잖아. 프리메이슨 헤드들이 다 나와서 사진 찍고 영상까지 찍고. 물론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막 발뺌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미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 미션들은 이미 나와 있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는 거죠. 소수 실업 사태에 대한 소수 자원들은 생계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집니다. 훨씬 더 좋은 과학기술 문명을 이용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걱정스러운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실업 사태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좋은 거는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핵심은요, 이 실업사태에 대한 대비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걸 대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잠재력이 있잖아요. 인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졌을까? 이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말 멋지게 키워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지금 실업사태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연의 내용을, 앞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실업사태를 보고 나서야 이 앞부분을 바꿨어요. 왜? 사람들이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각성을 해야 돼요.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로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인공지능이란 핵심 능력이 뭘까요? 인공지능의 핵심 능력은 뭘까요? 지능이잖아요. 지능. 인공 빼세요. 지능이 뭐예요? 지능의 핵심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지능의 핵심은 아는 것이 힘이다로 시작해서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로 발전합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는 것이다, 힘이다. 어느 게 힘인 것 같아요? 시작! 맞죠? 누가 봐도 알아내는 게 힘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능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의 종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작업을 보면 아는 쪽이에요, 알아내는 쪽이에요? 뭐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물으면 다 동일한 답이에요. 다 아는 것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지능의 진정한 역량은 알아내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알아내는 것을 가장 잘하는 집단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알아내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내는 역량이 가장 뛰어난 집단. 그 사람들이 받는 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상. 노벨상. 노벨상 받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 아니, 빨리 막 생각해봐. 그냥 노벨상 누가 받냐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노벨상의 기준. 뛰어남은 그 결과로 나온 거고, 기준. 이 세상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거나, 발견과 발명. 맞나요? 그거 아닌 사람에게 준 노벨상은 없어요. 평화상은 어떤 상인 줄 아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정말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해결사. 더 크게 본다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다 그 시대에 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만 가지고 있는데 풀지를 못할 때 이 사람이 풀어낸 거예요. 해결사예요. 즉 문제 해결사. 두 번째 알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벨상. 이 알아내는 능력을 한마디로 인간 지성의 정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구촌 지금 몇 억이죠? 70억? 70억 인구가 모두 하나씩만 알아내면 노벨상이다. 노벨상처럼 하나씩만 알아내면 우리는 우주 문명이 될 거예요. 우주 문명이라면 우주인들 쳐들어올 때 그 대단하잖아요, 문명이. 그 정도 문명이 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내는 능력을 보면 정말 상위 0.01% 정도 선. 나머지는 다 사용자죠. 우리는 모두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왜 모두가 노벨상을 받을 수 없겠어? 100년 전에 여러분들은 문맹률이 99%였습니다. 그때 누가 만약에 야, 앞으로 모두가 글을 읽을 거야. 이러면 나 미쳤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글을 읽고 있어. 모두가 노벨상을 왜 못 받아요? 꼭 노벨상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 걸 다 밝혀내는 능력 말이에요. 아, 어차피 한 세상 왔다가 갈 때 하나만이라도 찾아내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이 노벨상을 받는 이 능력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어딘 줄 아세요? 노벨상을 받는 출발점. 박사학. 석사는요, 새로운 걸 발견하는 학위가 아니에요. 그 분야의 지식을 총 모아서 정리하는 논문이 있어요. 학사는 그냥 큰 범위잖아요. 더 범위가 크잖아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런 걸 읽어내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박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규모가 좀 작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사는 그럴까요? 대다수가 가박입니다. 가박. 학위 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세상에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발견해냈다면 진짜 뉴스 펑펑 터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본다면 박사 학위가 그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은 노벨상으로 매듭으셔야 돼요.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내는 능력.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알아내는 능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말 멋지겠죠. 지금부터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넉넉하게 이 알아내는 기술을 지금 교육계에서 이렇게 깜짝 쇼처럼 놀라워하는 이 알아내는 능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는